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주가의 변동이죠. 주가의 변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 주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심리가 흥분하고, 제가 믿는 건 이 눈에 안 보이는 내재 가치를 믿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은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만드는 그냥 심리 변동 지표인 것 뿐이에요. 네, 차렷 수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학우님들, 박두환 쌤입니다. 오늘 박두환의 실전 투자 교실 1교시 전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과 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제 계좌에 플러스가 나 있다가 이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전쟁 때문에 혹시 내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어제 새벽에 월요일, 지금 이 방송을 찍는 건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바로 어제 주말에 이제 미국이 긴급하게 이란을 타격하게 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월요일 아침에는 각종 신문 기사에 폭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문 기사 제목들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유가가 120불 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식을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혹시 월요일 아침에 주식을 내다 파셨나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트럼프였다면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유가를 안정시켜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트럼프는 실제로 이란에게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트럼프는 이란이 미처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지 않고 페이크를 쓴 거죠. 2주간 시간을 주겠다고 바로 핵시설을 타격을 한 것. 이건 이 사람의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태를 속전속결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괜히 시간을 끌면 금융 장세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고 즉 유가가 오르고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속전속결로 해결해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빨리 이란의 문제를 마무리 지어서 본인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또 과시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거를 트럼프가 원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이 현상이 과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저는 계획된, 의도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에 트럼프는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고 거기서 충분한 양의 원유 증산 약속을 받아냈죠. 그건 뭐죠? 트럼프가 이걸 계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120불 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도배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뉴스 기자들이 이런 뉴스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쓰는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읽히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바로 공포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뉴스 기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1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될 것이죠. 아, 큰일 났다. 빨리 팔고 도망가야겠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판단 세 가지죠. 첫 번째, 산다. 두 번째, 판다. 세 번째, 홀딩. 이 전쟁이 발발했던 뉴스를 듣고 든 대부분의 생각, 바로 큰일 났다. 내 주식 폭락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에 빠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판다라는 행위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 월요일에 발생한 이 전쟁이 지난 전쟁의 사태보다 과연 심각한 것인가, 심각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의 행위는 1차원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1차원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의 전쟁 역사와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산다는 이 행위를 하기로 전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을 대량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 속보로 터졌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유가는 바로 거의 9%가 하락을 했고 60불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은 지금 동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판단력의 차이가 같은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불과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 수익률이 하루 만에, 그렇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 팔았으면은 오늘 한국전력 지금 15%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불과 하루 만에 거의 20%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 앞전 사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때 체코에서 원전 수주 계약이 지연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그때 장중 아침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는데요. 그게 그날 장이 종료됐을 때 거의 부합 수준까지 그때 올라서, 즉 어떤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원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뉴스 기자들이 원하는 그 뉴스의 물고기가 돼서 그들이 미끼에 덜썩 물려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원적인 우리 뇌의 명령에 따르지 말고 잠시 이걸 내려놓고 내가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저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중동 이슈와 이제 어떤 전반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두한 선생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투자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이나 뭐 그런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뭔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달 전에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공포의 장세가 왔었는데 우리는 어느덧 지금 코스피가 무려 3,100을 바라보고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변동이.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죠? 이 시장의 인간의 심리와 이 시장의 변동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데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또한 시간이 지나 보면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티끌, 먼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이 주식의 본질은 결국 주가는 이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이것만이 제가 깨달은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불과 2달 전에 공포에 절어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연일
급등하는 주가를 쳐다보면서 포모 현상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부인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저도 똑같이 옵니다. 저도 공포가 오고요. 저한테도 탐욕이 와요. 그럴 때 정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명상과 산책, 자주 이제 산책을 다니고 그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병을 저라고 볼게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기 편향과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란 자신을 이 상황에 객관적으로 두고 나는 제3자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색의 시간.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게 그 말의 의미는 얼마나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 말은 다시 네가 느끼는 그 감정도, 네가 느끼는 그 공포도, 네가 느끼는 포모에 의한 그 탐욕도 그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대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전쟁이 터졌을 때 또는 어떤 안 좋은 뉴스들이 터졌을 때 그 본질은 보지 않고 단지 그 뉴스 기사 제목에 낚여서 거기에서 공포에 팔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십니까? 그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즘에 유튜브 채널의 지금 급성장을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몰빵하겠다, 이거 올라갈까요? 저거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쭉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장기적인 투자 성공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되고 기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1차원적인 사고의 수준에서 계속 벗어나게끔 제가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 또한 여러분들 저라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저를 쫓아온다면 저 또한 또 그 광풍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팩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따라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래도 뭔가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기업들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과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사색하면서 사실 이거다, 이거에 장기 투자를 할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을 때 사실 바로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또 바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폭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뭔가 물렸네, 실패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바로 들면서 또 이제 찾게 되는 거는 박도환 선생님이나 정말 유능하다는 투자자분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패의 어떤 단순한 손실로 끝내지 않고 뭔가 판단력을 이런 손실로 인해서 강화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런 손실이 났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와 접근 방식이 필요할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알파는 시작이고요. 오메가는 끝입니다. 제가 두산의 기업 가치를 분석했을 때 이 기업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던 거죠. 이 42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10만 원이었죠. 2년 전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갈 것이다. 기간은 알 수 있나요? 기간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재 가치가 계속 상승하니까 주가는 언젠간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은 증시에 들어오는 대기 자금이 뜨겁고 연일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자, 불과 2년 전에 보시라고요. 10만 원에서 출발했고 42만 원. 2년 전에 제가 세웠던 목표가 40만 원. 현재가 63만 원이죠. 이거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자, 주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얼마나 해피할까요? 그렇죠? 모두가 주식 투자 얼마나 쉬울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천천히.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변동은 반드시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공포의 기간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도망을 갈 것이냐? 최소한 홀딩을 해야죠.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 내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이거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즉 성장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의 주가는 수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한 주가는 현재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눌려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 내재 기업 가치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공부와 학습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과정. 즉, 첫 번째,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그 기업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쉽게 오나요? 그게 쉬웠으면은 모두가 다 돈을 벌었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대의 변화, 에너지 대변화의 이 혼돈의 그 격변 시대에서 이 원전이라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그 가치를 모두가 이걸 쓰레기 취급할 때 저는 그 쓰레기 때문에 진주를 캐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성장은 무엇으로 나타내지죠? 무엇으로 보여주죠? 이 매출의 재무제표, 즉 실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그게 이 회사가 커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맞구나. 이 성장하는 기업과 내가 동행하면 되겠구나. 즉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동행을 하는 것이죠. 동행. 실천하는 거. 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또 반대로 이제 상승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반대로 이제 어떤 인간의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거 실패했다라고 멘탈이 무너진 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감정이 그렇게 크게 휘둘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두산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두산을 5만 원에서 이제 이 시점에 이 부분에 이제 두산에 집중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 주가가 5만 원이던 주가가 어때요? 21년 11월이 되니까 15만 원까지 상승했죠. 무려 3배가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던 주가가 2022년 7월에는 지금 6만 원까지 빠지게 되죠. 반토막도 더 났죠. 제가 이때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때 이 기업이 가진 22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원자로를 원전 주기기를 만드는 그 핵심 제조 능력이 독점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알게 됐던 거예요. 그 가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두산 LBT의 그 지분 가치만 해도 3조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 9천억 사이로 돌아왔던 거죠. 이 두산 LBT 지분 가치만 해도 3조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살 수 있을 만큼 물량을 실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럼 뭐,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제가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내재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수렴한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죠. 그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즉, 내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내가 끝은 아닌데 그 과정이 얼마나 길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미지수다. 내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간 도달한다.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제 믿음의 기업 투자의 가치 투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1번인 거예요. 주가는 반드시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 공식이 안 통했던 거예요. 예. 걸핏하면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하고 또 따로 상장시켜버리고 맨날 주주들 뒤통수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명제가 한국 시장에는 안 통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코스피 5000 시대 상법 개정 그리고 더 이상 소액주주를 뒤통수 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지금 정부가 지금 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화답해서 외국인과 지금까지 한국 시장을 불신했던 그런 수급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격변의 시대,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내재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이 저평가됐을 때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격변의 시대에서. 여기에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6만 원까지 또 빠졌던 이 주가가 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1년이 지나니까 이게 또 16만 원까지 당시에 그렇죠? 16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죠.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그 회사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로봇 테마가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와 비슷한 업체를 찾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종이 비슷하면서 매출액이 더 큰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두산 로보틱스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가진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16만 원까지 상승했었던 거예요. 자, 이랬던 주가가 이제 23년 10월이 되면은 7만 원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하게 되면서 전 세계 자산들이 또 동반 폭락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두산을 또 껍데기 지주사라고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또 이게 1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또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때 또 왜 버텼을까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두산이 껍데기 지주사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왜 버텼을까요? 그 내재 가치 핵심이 뭐였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두산전자였어요. 아무도 두산전자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산전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연 1000억을 벌어들인 알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가치는 보지 않고 단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다는 이유로 언론들은 집중 포격을 했던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팔았죠. 네. 그 언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가는 또 심하게 폭락하게 되고요. 저는 또 시련을 겪게 되었죠. 시련. 아닌데 두산전자의 가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걸 보지 못할까? 힘들죠. 그렇죠? 저만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저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주가가 자 24년 초가 되니까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죠.
24년 7월에는 이 7만 원이었던 주가가 26만 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이제 원전 에너지.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때 핵심은 이제 두산전자가 생산하는 CCL이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아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때는 아직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소문만 무성했었어요. 그 뉴스가 나오고 그게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저는 이 두산의 IR 자료를 보면서 그때 두산 IR 팀에서 미국의 N사에게 이거 납품을 시작하게 됐다. 그 N사가 AI 가속기, 즉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그 힌트를 이미 줬었어요. 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 회사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단독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겠구나. 기다렸던 거예요. 여전히 이 주가는 26만 원 제가 판단할 때 제가 42만 원이라고 내재 가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42만 여기 있는데 26만 원인데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어때요? 내 목표가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7만 원, 26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자 24년 또 8월이 되니까 또 전 세계 증시에 폭락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때 엔캐리 자금,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엔캐리 자금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엔캐리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에 폭락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10%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때 또 두산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때 두산그룹에서 두산박해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는 이 두산그룹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집중 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산박해시라는 알짜 회사를 두산로보틱스라는 고평가,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미래 성장주에 합병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매일 언론에서는 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두산에 대해서 연일 공격하는 언론 기자가 나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또 파는 거예요. 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두산, 연일 두산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니까, 뭐죠? 내재 가치는 안 보고 또 그 기사에 낚여가지고 막 집어 던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때 또 힘들었던 거예요, 13만. 26만 원 하던 주가가, 24년 8월에 또 반토막, 또 반토막했어요. 제 말이 또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죠, 또. 아니, 두산전자 이제 성장한다는데, 그리고 그 박해과 로보틱스 합병의 그 근본을 보면 대주주가 이 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6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두산 박해과 합병을 하게 되면 두산 박해시라는 돈 잘 번 캐시카우를 자회사로 둘 수 있기 때문이죠. 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주주가 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구나 알게 됐던 거예요. 가치를 올리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24년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에 납품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13만 원이던 주가가 현재 64만 원이 됐네요. 네, 63만 원, 신고가 64만 원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이 과정들이.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엄청 다이나믹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머무는 용기라고 할 정도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여정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두산의 목표가를 130만 원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이 내재 가치에 주가는 언젠간 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주가의 변동이죠. 주가의 변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심리 상태예요. 심리가 무너지고 안 좋으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고요. 이 주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심리가 흥분하고, 또 탐욕이 또 욕심이 나게 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믿었던 거, 즉, 제가 보는 이 주가는 허상인 거예요. 허상. 허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 이건 허상인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이 눈에 안 보이는 내재 가치를 믿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은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만드는 그냥 심리 변동 지표인 것 뿐이에요. 이 주가는. 저는 그렇게 이걸 봤던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설정한 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럼 저는 뭐예요? 계속 이 인간의 심리의 변동에 의한 이 시세 차익만 계속 이걸 따먹었던 거예요. 즉, 사람들이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이 주식을 집어 던질 때 저는 최대한 이걸 사모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전 제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계속. 이게 반토막이 날 때마다. 제 모든 걸 다 걸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주가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뒤늦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반토막 났을 때, 제가 모든 걸 걸고 샀던 그 물량을 일부 넘겨주는 거죠. 계속 지금 제가 그걸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판단력 있는, 그런 머무는 용기가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수렴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투자자로서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첫 번째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첫 번째 명제. 주가는 반드시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이게 대명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 이 기업을 내가 가능한 초기에 발견해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는 동안은 내가 계속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회사 동행하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야. 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 과정은 뭐예요? 인내. 인내를 해야 돼. 인내력이 필요하죠. 그 인내도 먼저 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가 본질을 보기 위한 그런 사고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색과, 그래서 본질, 전쟁 사태도 그 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번 전쟁 사태도 충분히 내가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죠. 이해했습니다. 네.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판단이란, 즉 내가 본능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잠시 내가 멈추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전쟁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나왔을 때 내 본능, 내가 내린 1차원적인 그 명령을 수행하지 말고 잠깐 누르고 먼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깊이 사색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알 수 있도록, 즉 진실을 알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이성의 목소리가 이 본능의 목소리를 누를 수 있도록 그런 수행의 과정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투자의 본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